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으로만 따지면은 2달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초조하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거,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들, 흔들지 말고 꼭 이렇게 유지하셔 가지고 지금 단계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정리해야 되는 단계니까 뭘 새롭게 이렇게 알아간다라는 것보다도 기존에 많이 알았던 거, 내가 혹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지금 분명히 알았던 건데 놓치고 있는 거는 어떤 건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막상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최종적인 이제 복습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내용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됐던 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였어요. 기출문제 풀이는 기존에 인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인제 했던 게 이제 심화 문제 풀이라 그래서 기출문제 이거 임용고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왔던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든지 아니면 여전히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저는 인제 심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차원에서 기출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인물이나 이론들 미처 나오지 않았던 거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이제 인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이 똑같이 문제 형식으로 인제 복습을 하기는 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인제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이제 나름대로 인제 추려 가지고 한번 복습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가깝게는 이제 3 년이죠. 3 년간의 문제들을 이렇게 봐서 칸트 같은 경우야 뭐 3년 전에도 나왔고 금년에도 나올 인물이지만, 또 어떤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오지 않고 띄엄띄엄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작년에 어떤 인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인물이 금년에 또 나오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실용주의에서 제임스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금년에 제임스가 나올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당장 이제 몇 달 뒤에 그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나 이론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꾸리게 됩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처음 이제 1차 문제를 인제 접하셨을 텐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인제 여기에서 다뤄졌던 이 인물이나 혹은 이론들, 요 부분을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금년에. 그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일부러 인제 주제들 선정을 뭐 고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런 점에서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고생해서 푸신 문제들 한번 그 정답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요거는 인제 문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이해하는 데 좀 편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인제 순서를 이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방식대로 서양 윤리, 이제는 뭐 다 지났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만 공부하는데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순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임용고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트럼도 넓지만 이게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어서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 서양윤리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사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양윤리 완전히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 그다음에 인제 교과구요는 요거 세트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양윤리 글자들 별개로 이렇게 하시면,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해왔던 방식이 그래서 서양윤리 그다음에 정치사상 다음에 이제 동양윤리하고 교과교육을 이렇게 다뤄왔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제 문제 구성도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 구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보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은 서양 중세 윤리학자의 글이다. 개혁위원회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출제당의 누구입니까 이게? 아퀴나스잖아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나온 지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금년쯤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뭐 중세는 이 서양 윤리 부분에 있어서는 중세가 상대적으로 그 주목을 굉장히 덜 받는 부분이죠.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제 아퀴나스가 아우구스틴에 비해서 뭐 9대 1 정도 이렇게 비율입니다. 아퀴나스가 나올 땐 이제 지금쯤 해가지고 주목 한 번쯤은 또 이제 살펴볼 때가 됐는데, 기존에 나왔던 거 말고 그 외에서 또 혹시 나오게 되면 또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구성한 거였습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이 기억은 두려움, 기쁨, 욕망, 그리고 슬픔이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정념들과 같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동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면은 두려움, 기쁨, 욕망, 슬픔, 이게 뭡니까? 대표적인 그런 정념들이잖아요. 정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정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정념이라고 얘기하는 게 갖고 있는 특징이 그래서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파토스, 패시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글자들은 수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의 상징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갖고 있는 불완전성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이제 그 결핍이란 말이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대표적인 이런 그 결핍된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결핍된 존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욕망, 정념이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닌,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가 여성을 예를 들자면 내가 뭐예요? 내 안에 남자 여자 다 있으면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겠죠. 이거 내가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는 뭘 사랑하겠어? 음식을 사랑하겠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자기 이제 서양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그 헬레니즘 전통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학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러다 이런 거고. 자,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숙고의 행위가 끝나는 결론을 말하는데, 이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판단처럼 고려되는 것이다. 이것도 뭐 이해되죠?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게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선택이라고 합리적 선택,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 얘기하는 거죠. 근데 판단처럼, 근데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런 식의 선택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자유의지라고 얘기한다. 왜 자유의지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는지는 이해되시겠죠? 이거 참고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어, 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퀴나스의 이 자유의지론도 사실은 굉장히 나름대로 유명하거든요. 유명한데 우리 저희 임용고시 안에서는 지금 뭐 워낙 자연법 여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많이 이렇게 다뤄졌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요것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자유의지론 유명하니까. 근데 요 내용 이렇게 보면은 의지는 원하는 능력이며 자유의지는 선택의 능력이기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의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통 우리가 의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의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의지라고 얘기하는 걸 일반적인 욕구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원하는 그런 욕구 능력인데, 거기에 비해서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다? 그런 욕구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욕구라고 얘기하는 건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욕구라고 얘기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욕구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거란 말이죠.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배부른 사람한테 지금 식욕 생기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욕구 능력, 자유의지라고, 의지가 그런 욕구 능력이라고 한다면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택하는 능력이다. 뭐를? 욕구를 선택하는 능력인 거죠. 이러한 자유의지의 행위는 단순히 원하는 행위보다, 욕구하는 행위보다 더 고차적인 행위인 것인데 말되죠? 왜냐하면 이 선택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가치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은 멋진 말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해는 안 되네요. 어떻습니까? 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선택 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가치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욕구도 어떤 식으로 발동하겠어요. 욕구라고 얘기하는 것도 음 자기 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향해서 발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뭐 선을 위해 선을 지향하면서 활동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저 뭐야 말똥구리한테는 말똥이 자기한테는 선이기 때문에 그 말똥만 보면 환장해 가지고 막 욕구해 가지고 쫓아다니겠지. 돼지는 돼지 나름대로 자기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욕구는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인제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소위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좋음도 이제 가치 판단이잖아요. 그 가치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 가치는. 그 가치는 욕구라는 놈이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이 욕구라는 놈은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들어온 거지.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들어온 욕구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가 추구하는 그거 이놈도 가치지. 근데 욕구가 추구하는 가치 말고 다른 여타의 가치들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욕구가 추구하는 가치 뭐 그게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그 욕구가 추구하는 가치 말고 다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선택되면 그 욕구가 무슨 욕구가 되겠습니까? 그게 1 차적인 욕구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어. 안중근도 자기 욕구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 버리면서 이 또 의무를 죽이러 자기의 죽는 길 가는 길입니다. 거기를 자기가 욕구한 거에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욕구한 거라고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총소로 가면서 계속 뭐 울면서 막 하기 싫은데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기가 그거 욕구한 겁니다. 그 욕구는 그래서 따르게 부른단 말이지. 내 선택에 여지없이 들어온 그런 욕구에 의해서 선택된 1 차적인 욕구가 아니라 이성이죠, 당연히. 이성으로 통해 가지고 나도 살고 싶기는 한데 그거보다 사는 것도 가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 가지고 '나 이거 할랜다.' 그런 식으로 선택된 욕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2 차적 욕구가 되겠죠. 누가 얘기한? 그렇죠. 블라즈가 얘기한. 그래서 이제 그게 인제 그 도덕적 의지, 인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도덕적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인제 이어지는 거고요, 똑같이. 가치에 대한 그런 반성이 전제된다. 그 욕구가 뭘 원하는지 알겠는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스톱해 놓고 다시 한번 리플렉트 다시 한번 이렇게 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거보다도 이게 더 가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욕구가 원하는 건 물러.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소위 그래서 자유롭다는 거지. 나의 선택 행위는 나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이런 의미의 유치한 의미의 그런 그 자유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네. 내용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인제 음 어 이제 분석윤리 안에서도 금년에 그 분석윤리 그 메타윤리라고 얘기하는 그 등장할 가능성이 마찬가지로 높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야장창 우리가 그 기존에 다루었던 게 인제 그 무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다뤄졌지만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입장이 이제 그 정서주의하고 인제 그 헤어 지시주의잖아요. 근데 이 정서주의보다는 그래서 정서주의에 관련된 문제도 다루긴 할 겁니다만 이 헤어 이 지시주의에 대해서도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우리 그 교수학습 방법론 가운데서 뭡니까? 가치 명료화 말고 뭐예요? 가치 분석 이런 거는 인제 그 헤어 요 이론에 입각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헤어 인제 윤리 이 이론이 워낙 이제 그 사실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기도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번 간단히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먼저 현대윤리 사상가 그리고 기억, 니은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어떤 것에 가치어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규칙들은 단순히 서술적인 의미만을 갖는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연주의자에게 가치어는 서술적 표현의 한 종류다. 나는 이런 자연주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도덕 판단은 사실 판단과는 달리 언제나 혹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현재나 미래의 선택을 인도하려고 하는 판단으로서,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그런 어떤 사실이 있다라는 거를 보도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인도한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소위 무슨 기능이라 그래요, 이걸? 감수. 이거 혹시 맞추셨어요? 못 맞추셨어요? 네. 설득. 땡. 예, 그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설득을 이제 저거 할 때, 스티븐슨 할 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때는 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설득 넣으면 이거 맞은 걸로 안 칩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 기억은 틀리신 것 같고 이유는 맞추셨어요? 기억 틀렸으면 뭐 니은도 뭐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되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일단은 요 헤어 이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어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요 기회에 해 가지고 잘 이렇게 받으시기 바라고. 일단은 이렇게 선택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인제 이 윤리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보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지시한다.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라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prescribe. 의사가 아프면 딴 약 말고 이 약 먹으세요. 처방하듯이. 그래서 처방주의 prescribe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헤어가 이제 헤어가 이제 요런 용어를 쓰면서 자연주의를 이제 저거 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건데. 그래서 선택을 인도하는 판단이어서 뭐뭐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규정적인 지시적이고 처방적이라는 말은 이제 잘못된 표현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쓰고 있으니까 다 그냥 뭐 엉터리 번역어인데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방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행동을 지시하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권장.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하는 언어라고 얘기하는 게 크게 무슨 보도적 기능이 있고 감정 표현하는 기능이 있고 역동적 기능이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게 사실을 기술로 하는 서술문, 이게 감정 표현이 이제 감탄문,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명령문이죠. 명령문, 언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역동적 기능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원했던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또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데 대표적인 그런 언어의 형태가 명령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돌격 앞으로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윤리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건데 그걸 그냥 뭐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거 해, 저거 해, 뭐 돌격 앞으로, 뭐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명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권고라는 말을 쓰냐면 권고하는 거예요. 일단은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고 싶기는 한데 우리가 군인 상급자 뭐 하급자면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행동을 글자 그대로 지시하고 명령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리어는 그게 아니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어떤 행동을 이끌고 싶은데 그걸 어떤 형태로? 권장. 이거 좀 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러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이거 윤리어는 여기가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얘도 욕심은 뭐예요? 군대 그 소대장처럼 얘한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지금 바라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권장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고 형태로. 권장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서 등장하는 게 소위 보편화 가능성,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완영 나쁜 놈이다, 이렇게 같이 판단을 했을 때는 굳이 얘한테 이완영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를 바라는 거야? 너 이완영 알아? 나 모르는데. 그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야? 너도 이완영 만나면 뭐야? 껴 하나 줘라, 그러면 한 대 쳐라. 한 대 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대 치라는 걸 안 치면 내가 가만 안 둘, 이게 아니라 권고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본인이 얘가 결국은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이완영을 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명령하고 이 윤리어는 차원이 다른데, 그 차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이제 그때 등장하는 게 사실에 대한 확인, 원리의 그 보편적인 원리를 동원하고 그 보편적인 원리 하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그런 원리에 부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구가 맞게 되면, 이런 조건들이 맞게 되면 비로소 얘가 이완용 나타나면 갖다 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권고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점에서 볼 때 도덕 판단은 사실 판단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올바른 행위의 원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나 개인 자유로운 결단의 문제다. 요거는 많이 이렇게 외워두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데 어떤 원리가 이제 그럼 타당한 원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원리는 칸트의 그 원리가 있죠. 칸트의 그런 공리주의자들의 원리가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그 원리들이 그런 겁니다. 어떤 원리가 맞는 거냐? 해외 말에 의하면 이거는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원리는 본인이 그냥 자기가 그거를 결단해야 된다고. 그 결단의 방식은 뭐냐? 내가 공리주의자하고 칸트주의자들은 서로 원수처럼 싸우지만 저놈들 때문에 윤리가 타락한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들어보면 어때요? 공리주의 그 원리도 참 감동적이라고요. 참 인간적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문제점도 있고, 칸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 서로가 진짜 뭐는 하나 맞고 뭐가 틀리느냐? 그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방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설득력 있는 얘기들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얘기가 내 인생, 내가 전반적으로 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랬을 때 나한테 그래도 더 호소력을 지니는지. 둘 다 착한 애들 맞다니까? 둘 다 착한 애들 맞는데 나한테는 어떤 애가 그래도 나한테 맞아서 결혼하려고, 그냥 유치하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미녀들도 많잖아요. 응? 나 예쁜 사람하고 살고 싶은데 예쁜 사람이 최고의 미녀 있어요? 이런 형태의 미녀. 물론 추녀는 있습니다. 추녀. 미남, 추남은 있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분명히 구분은 되지. 그런데 그 미남, 미녀 중에서도 이런 형태의 미남, 미녀, 이런 형태의 미남, 미녀, 나한테는 정우성이 미남이냐, 이정재가 더 미남이냐.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뭐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나는 그래도 이정재가 나한테 맞는. 그거는 결단의 문제라고 봐요. 그랬을 때에 비로소 뭐야? 그게 자기 거가 돼서, 그래서 그 원리 자체가 이 사람한테 행동 실천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무슨 말? 그래서 그 원리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래서 결단의 차원이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도덕 판단과 다른 가치 판단은 네. 도덕 판단과 다른 가치 판단은 이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불리는 기술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데 그런 모든 판단은 이유 때문에 즉 판단의 주체에 관한 것 때문에 내려지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면 그는 좋은 사람일 수 없다. 만약 어떤 행위는 그것에 관한 것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면 잘못일 수가 없다. 가치 판단의 이러한 특징은 때때로 뭐 수반성이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수반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가지고 수반성이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얘기가 딱 끝나지 않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수반성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 봐봐요. 도덕 판단, 가치 판단이죠. 도덕적 가치 판단이에요. 응? 이완용은 나쁜 놈이다. 이건 도덕적 가치 판단입니다. 사과는 맛있다. 이것도 가치 판단이에요. 다만 도덕과 무관한 가치 판단이에요. 그럼 뭐가 도덕적 가치 판단이냐? 일반적인 가치 판단과 다르게 뭐겠어요? 가치 판단의 그 대상이 사람이 하는 행위나 혹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과 관련된 내용에 압축될 때 그걸 일반적인 가치 판단과 구분해서 도덕적 가치 판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봐요. 도덕 판단이나 아니면 다른 가치 판단들은 일단 모든 가치 판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도덕적인 판단은 어떤 특징이 가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가 최고야. 사과가 최고. 과일 중에 사과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땐 이 사람한테 뭘 얘기하고 싶겠어요? 과일들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 뭐 먹어라. 배 같은 거 먹으면 사과 먹어라. 지금 이런,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행동을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이게 명령문하고 어떤 식으로 다르냐. 일반적인 명령문하고 이게 권고문이라잖아. 일반적인 명령문하고 다른 게 소대장이 부대원한테 고지가 저 앞이다. 돌겨 앞으로. 그럼 뭐, 예, 그러고 뛰어갈 거 아니야. 야, 과일 중에서 딴 거 말고 사과가 최고, 사과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 명령문하고는 다르게 이 가치 판단도 똑같이 명령문인데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예, 그러고 냅다 뛰어가는 게 아니라 꼬리를 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꼬리를. 그걸 수반성이라고 그래. 수반성. 뭐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계속. 꼬리가 어떻게 물려? 돌겨 앞으로 그러면 예, 그러면서 뛰어가지만 배 먹지 말고 사과 먹어.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 왜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안 끝나. 왜요? 라고 그 이유를 어디 갔어?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유를 묻게 돼요. 그럼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때 등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에 대한 부합성, 사실적인 문제도 있고, 원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차인데, 값이 똑같은데, 뭐, 아반떼하고 값이 똑같은 게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 A라는 차 말고 B라는 차를 사. 이렇게 얘기하면 A라는 차 말고 B라는 차가 더 좋은 차야.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그 얘기 듣고서 그래. 냅다 살 리가 없겠지. 그게 왜 더 좋은 차야?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차가 예를 들어서 가격은 똑같은데 연비가 좋아. 뭐 안정성 있어. 뭐 이렇게 뭐 차체도 튼튼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유에 대한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진짜야? 진짜야. 가서 확인해 보지. A라는 차가 B보다 진짜 연비도 값은 똑같은데 연비도 더 좋고 차체도 튼튼하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확인에 들어가지. 확인해 봤더니 뭐야? 맞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 B 사려고 하는데 A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되지? 여기 근데 두 가지가 작동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되지.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이게 이제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에 대한 서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기술적인 의미 확인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요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뭐 지금 내가 이유를 물었잖아. 내가 왜 A를 사야 돼? 이유를 물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비가 좋고 차체가 튼튼하고 똑같은 건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유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되냐면 좋은 차에 대한 좋은 차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 왜 B 말고 A, 이 연비 좋고 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차의 기준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 기준이 내가 말하는 나나 듣는 이 사람이나 그게 좋은 차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둘이 보편적으로 수용이 돼야 돼. 그래야 되겠지. 일단 그게 수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그럼 가서 보자. 사실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단계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일반적인 그 정서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기분 표현하는 문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사실도 굉장히 사실을 따지는 문제니까 객관적이지. 그렇죠? 객관적이. 자, 정서주의자는 주관주의자들이에요. 주관주의자들. 뭐 가치 판단이니까 나는 가수 누가 더 좋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놈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관주의자예요. 근데 그 윤리적인 가치 판단은 그렇게 주관적으로 안 내버려 둔다고. 이 사람이 나는 가수 누가 좋다. 근데 나는 아닌데? 그럼 그냥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가 이완용은 좋은 사람이다. 그럼 내가 가만히 둡니까?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불러다처럼.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정서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주관주의적 가치 판단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헤어가. 그래서 여기서 객관성이 보장된다 이런 거예요. 그 객관성이 어떻게 보장되느냐? 사실 확인하는 거. 이건 객관적인 거죠. 진짜 연비가 있는지 안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원리 자체가 이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 이제 이게 도덕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왜 원리라는 표현을 쓰냐면 원리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프린서플은 유니버설이에요. 유니버설.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보편적일 때 이게 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그건 좋은 차의 기준으로서 타당하지. 보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원리여야 되니까 이것도 주관적인 게 돼, 안 돼? 안 돼요. 이 원리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다만 그럼 어떤 원리가 그러면은 타당한 원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여야 되는 건데 이런 원리도 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말한 것처럼 칸트주의 원리도 어떤 원리가 그럼 더 옳은 원리냐라고 얘기했을 그 차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이 사람이 그 원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 뭐라 그랬어? 그거는 결단이다. 이렇게. 아무 원리나 다 된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나름대로 보편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원리가 그러면은 더 옳은 원리냐 그랬을 때 그 헤어의 대답은 결단이었어요. 그 결단의 기준지. 그 차원이 좀 어렵지.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쳐두면 돼요.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를 발견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원리를 기준으로 된다. 지금 이 얘기하면서 저도 이거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설명하면서 이제 예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떠올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홍범도 저것 때문에 그냥 말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예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다가 또 이것도 쓸데없는 또 이제 논란을 길 수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겠는데, 영 선생님, 말이 됩니까? 네? 그걸 진짜 이걸 굳이 또 이렇게 어렵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까지 있습니까? 이완용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뭐 때문에? 민족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완용이 철저한 자본주의자.
철저한 자본주의자인데 나라를 팔아먹었어. 그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래도 자본주의자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응? 홍범도가 철저한 자본주의자, 공산주의자 상관없이 누구는 나라 팔아먹는데 한참인데 자기는 목숨 걸고 그럼 뭐라고요, 그거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죠, 그게. 이완용이 그 철저한 자본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서 나라 팔아먹는데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기준들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잖아,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 얘기 저거고.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원리 자체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원리가 된다. 좋은 자동차의 기준이 뭐야? 근데 뭐 연비 뭐 이런 게 얘기 안 하고, 아유 저 뭐야 뜬금없이 무슨 뭐 제작된 장소가 뭐 어디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야?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건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그렇게 보편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궁합이 맞아야 비로소 저쪽에서 명령문 같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헤어 덕분에 이제 이 도덕 판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서주의자들은 뭐 거의 뭐 이 도덕 판단이 거의 불합리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던 건데 이제 합리성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서양윤리 사상가의 주장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주체적 종거란 여기 이제 키에르케고르고요. 왜 키에르케고르냐? 지난번에 이제 뭡니까 실용주의가 연달아서 두 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실용주의가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서양윤리 이 부분에서 칸트는 반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대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뭐 플라톤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요 현대라고 중세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헬레니즘에서 이제 스토아 에피쿠로스 여기에서 또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현대 요 부분에서 대표적인 이제 사상이 실존주의하고 실용주의인데 실용주의가 연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그럼 이제 실존주의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실존주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사르트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만약에 또 이제 낸다 그러면 의표를 찌른다 그러면은 주목도가 떨어지는 인물에서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자. 뭐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볼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키에르케고르 아주 기본적인 내용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는 건데 뭐 가로놓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주체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은 불안과 죄 이렇게 되죠. 불안과 죄다. 그리고 이 니은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뭐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러면 키에르케고르구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키에르케고르구나. 근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불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이제 이 절망 이렇게 절망입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 절망을 통해서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그냥 산 시체처럼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거를 통해 가지고 본래의 참된 자기를 실존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실존주의자들은 본래성이라고 얘기하는 참된 자기를 회복하면서 본래적 실존으로서의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세 가지 이 얘기가 주체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은 불안과 죄다 이렇게 됩니다. 왜 불안이냐? 왜 불안하냐? 글자 그대로 이게 주체가 되는 덕분에 이게 온 거예요. 이 주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 불안의 원인이 뭐냐? 이게 뭐 자유입니다. 자유와 무지예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를 자각하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부모님이 손잡고서 유치원 갔다 와서 학원 가 해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친구들하고 놀아 그렇게 하다가
사라져 버렸어, 부모님이. 이제부터 네가 스케줄 짜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 그랬을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글자 그대로 자유됐으니까 와 좋다가 아니라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 뭐 해야지? 답이 있으면 모르는데 답을 알아 몰라. 답을 몰라요. 이게 뭐 어렵게 얘기하면 이중적인 존재인 거죠. 자유와 육체와 정신이, 유한과 무한이, 자유와 필연이. 그냥 뭐 원사이드하게 한 종류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이질적이게 그냥 짬뽕되어 있는 이 존재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일어나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인간만이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를 알아요. 그거는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필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살아갈지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동물들이야 뭐 상관없이 그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가죠. 여기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속된 말로 얘기해서 남는 장사인지 진짜 값진 선택인지 시간적으로 한정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렇게 당연히 그런 욕심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진짜로 정말로 의미 있는 선택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자기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이미 내가 몇 년 뒤에 죽는다는 거 알지만 이 안에서 뭐가 이걸 알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런 필연적인 질서에 딸려간다는 거예요. 거기 벗어나서 자기가 조종할 수도 있다는 거야.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인식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한테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 해가지고 20살에는 뭐 하게 돼 있고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음도 동시에 인정한 거란 말이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체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됐다는 그 정해진 게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알았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그거 어떻게 채워갈 거야? 매뉴얼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 매뉴얼을 다 누가 채워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공자님이 다 채워주고 실존주의자들이 옛날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채워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자체가 황당하다는 것도 이제 그거 깨닫는단 말이죠. 응? 그거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일단은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 불안해. 그래서 이런 주체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정서가 그래서 불안, 염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조르게, 하이데거 뭐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데 뭔가 저쪽이 되는데 껌껌한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랬을 때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정서는 그거예요. 근데 이 불안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불안을 치고 나오기 위해 아주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단 말이지. 이게 그래도 남는 장사인 것 같다. 내가 한 100년 사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가치 있게 그래도 제대로 잘 사는 것 같다.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게 뭡니까? 그게 신미죠. 근데 이 신미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이제 그 신미, 미적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원래 의미는 이세틱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말로는 신미적, 미학적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 쓰는 이세틱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감각적이란 말이에요. 감각적.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 이거예요. 뭐 멋있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말로만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 것 뿐이지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 그래서 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렇죠? 해보니까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쾌락. 그래서 거기에서 절망 한번 느끼지? 그래서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감각적 쾌락 벗어나가지고 도덕적 어떤 가치에 따라가지고 칸트가 얘기하는 그런 해보니까 어때? 그게 가능해, 불가능? 불가능하죠. 칸트가 얘기하는 그거 원리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나는 뭐야? 부족하다는 거. 그것도 절망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는 게 그래서 뭐야? 신 앞에서는 단독자. 해가지고 이제 그 종교적 실존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용어가 뭡니까? 제일 이상적인 인물로 제시하는 인물이 혹시? 그렇죠. 아브라함. 뭐? 목적론적 판단 중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기존에 뭐 윤리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제물로 딱 윤리적인 판단 딱 접어두고 깨끗하게. 네.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윤리적 실존이 자신의 삶 이상으로 삼고 있는 도덕 칸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너무도 주저하다.
세상에 그 누가 신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와 같이 엄격한 도덕률을 의식하면서록 윤리적 실존은 자신의 무력함, 나약함을 더 깊이 자각하고 깊은 비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윤리적 실존은 결국 요게 뭐게요? 요게? 요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종교적인 용어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 이게 회개. 혹은 뭐 참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윤리적 표현이다.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다른 거는 뭐 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요거 우리 종교적인 결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회개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윤리적 최고의 결단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앞에서 행복이란 뭐라고 정의했는데 행복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외워놓으셨을 때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착함 이런 뜻 전혀 아니 무슨 뜻이에요 이게? 탁월한 거, 탁월함.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덕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최근에도 그래서 덕이라는 말 쓰지 말자. 그럼 뭘 쓸 거냐? 대안이 있냐 없냐? 그냥 가자. 지금 이 논입니다. 윤리학회 안에서도. 근데 하여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이 이 정신적인 기능이 가장 탁월하게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 활동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가장 훌륭하게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행복이라고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그런 식의 그 활동들 이렇게 봤다. 했는데 이것을 우연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행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내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오는 거. 외재적 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자기 노력도 있지만 이건 거의 운에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외재적 선 그것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우연이라고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삶은 뭐야? 돈 많고 단란한 가정하고 만나서 좋은 친구들하고 이건 근데 사실은 거의 운이잖아요. 근데 이런 행복을 그렇게 운적인 요소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행복은 활동인 거, 덕에 일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또한 앞에서 최고의 선의 실현이 정치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됐죠? 최고의 선이 뭐예요? 최고선이 뭘까? 정치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고선이 뭘까? 이거를 문제를 낼 걸 그랬구나. 뭘까요? 행복이면 행복.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최고선은 행복입니다. 정치학의 목적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말씀드렸죠? 지금 정치학 학생들도 똑같이 이거 외워놓고 있다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그 정치학 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학자로 다뤄집니다. 정치학의 목적은 행복이다. 모든 기술 가운데 최고의 기술은 정치다. 그래가지고 정치학에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얘기 해줬다고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치켜 올리면서 근데 그 정치의 목적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근데 거기까지는 그 친구들도 외워놨는데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거 보면 아주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럼 정치학의 목적이 행복이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질까?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으니,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으니,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뭘까요? 뭐 덕의 실현? 응? 뭘 것 같아요? 네. 관조적인 삶? 가장 행복한 삶은 관조적인 삶이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그 윤리학이 아니라 지금 요 얘기가 지금 뭘로 옮겨지는 겁니까? 네, 정치사상사 뭐 요즘 그 핫한 공화주의 지금 신로마 공화주의, 아테네 공화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아테네 공화주의, 이 아테네 공화주의를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야? 응? 미국의 샌델. 그래서 저기 필리파 뿌띠 패tit 저 자식들은 저거 아테네 공화주의자 쟤들은 아주 문제가 있어. 어? 뭐 너무 그 도덕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정치의 최고선은 행복이에요. 정치의 목적은 지금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 많고 이런 건 무의미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잡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동물로, 원숭이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그럼 원숭이는 먹을 거, 맛있는 거 주고 뭐 재밌게 놀게 해주면 얘는 행복해. 근데 우리는 원숭이가 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뭐 때문에 그래? 얘보다도 지금 영혼이 더 고급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숭이 같은 삶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의 어떤 이 훌륭한 그런 영혼들을 활발하게 탁월하게 만족시켜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다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탁월한 영혼들이 어떤 거겠어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뭐가? 자기가 못 먹더라도 굶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 자기 형제 혹은 뭐 친구들 먹는 거 나눠 주면서도 거기에서도 만족하는, 응? 사람만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어떤 동물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들,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면서도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게 뭐가 되냐면 인간 영혼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차원 높은 수준의 어떤 능력인 거예요. 행복은 그런 거라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이 영혼의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그 수준들이 충족시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다다 여러 가지 생략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뭐가? 도덕적인 어떤 가치들을, 용기가 됐든 절제가 됐든 이런 도덕적인 어떤 가치들을 실현하는 삶, 그런 삶이 지금 이제 그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은 지금 국민들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을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특성은 가만히 두어도 드러납니까? 아니면은 이게 개발돼야 되는 겁니까? 그런 도덕적인 특성이 있는데 자기 먹을 거 양보해 가면서도 진짜 뭐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거기에서 만족하는 막 아주 고귀한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이러한 능력은 가만히 둬도 다 실현돼? 아니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꽃 피우지 못하고 사장되고 어떤 사람은 발휘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이완용 같은 놈은 지금 전혀 다르게 발휘가 되는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이게. 분명히 근데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이 가능성을 씨앗처럼 갖고 있는 걸 발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발화시켜야 되잖아. 그 발화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고유한 그런 덕들이 잠재성에서 확 잠재태에서 뭐가 현실태로서 확 꽃피우게 해줘야 된다. 방법이 뭐예요? 유독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유독한 사람이 된다? 유독한 행위를 통해서.
반복된 행위 그 반복하게 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용기 있는 행동과 관련된 거 법으로 만들어서 그래 도덕적 가치를 그래서 법으로 구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뭡니까 신로마 공화주의 아테네 얘들은 좋은 뜻이긴 한데 그 공유된 선이라고 얘기하는 걸 특정한 어떤 개인의 그런 도덕적 가치를 그 안에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 해서 국민들 무슨 고민 없게 만들고 뭐 안전하게 무슨 그렇게 이해하면 전혀 그냥 헛다리를 짚어도 전혀 헛다리 짚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학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국민을 특정한 성품을 지닌 선을 추구하는 인간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되죠? 이렇게 최고선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뜬금없이 그렇게 특정한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만드는 거다. 고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힘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해되죠? 그래서 동물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이런 까닭에 어린아이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동물은 당연히 영혼 가운데서 식물적, 동물적, 뭐 이성적 그러면 이게 동물적 여기에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이 영혼이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탁월한 기능까지는 못 가니까.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뭐예요? 동물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활동 중이야? 아니면 잠복된 상태야? 잠복된 상태니까 지금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니까 어린애들도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다고 벌써 우리가 보면 애들처럼 행복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사람의 행복을 영혼이 그런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규정하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영위하는 생활을 보고서 판단하건대 사람들의 생활 형태에는 세 가지 두드러진 것이 있다고 한다. 향락적 생활, 정치적 생활, 관계적 생활. 작년에 이렇게 요 문제 나왔었죠. 한번 이렇게 요 문제 이렇게 다루면서. 그다음에 뛰어난 교양이 있고 실천적인 사람들은 명예를 선의와 행복이라고 보는 것 같다. 대체로 명예가 정치적 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생활의 목적은 명예. 뭐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얘기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도 우리가 찾는 것보다는 너무 피상적인 듯 싶다. 오히려 명예보다는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 생활의 목적이라 할 수조차 있을지 모른다. 왜? 왜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덕이 더 궁극적인 정치적 생활의 목적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타인한테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명예라고 얘기하는 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런데 이 칭찬을 받는 정치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적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 나가 가지고 공적인 생활을 하는 게 이제 정치적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나서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 인정받고 싶은 그게 이제 그 명예인데 근데 이 명예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높은 목적은 궁극적으로 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한 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실감 나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는 받는데 내가 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참 대단해, 대단해. 이유가 뭐예요? 국회의원이시잖아요. 힘든 자리에 올라가셨으니까 정말 대단한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참 훌륭한. 그거 아니고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정말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칭찬받는 걸 칭찬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응? 막 박수 쳐주는데 뭐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박수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별로 안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참 당신은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칭송받을 때 진짜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 실감납니다. 나한테 칭찬을 하는데 칭찬해 주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유독한 사람이 칭찬할 때 좋아한다는 거야. 더. 국회의원 막 아무개 하는데 내가 보더라도 뭐야? 얘 그 유튜브 하는 거 봤는데 쓰레기야, 쓰레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내가 보더라도 이 새끼가 나 뭐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막 지지하고 하는지 내가 알겠어. 뻔해. 뭐 해가지고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지할 때는 칭찬하고 그럴 때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뭐예요? 예. 딱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보더라도 참 무슨 유독한 사람인데 훌륭한 분이 그 칭찬할 때는 그랬을 땐 더 기뻐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명예보다도 덕이 더 궁극적인 목적 아니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못 미친다. 행복하기 위해서 명예 한참 떨어지고 그거 더 가까운 건데 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얘기를 드는 건데 여기 이제 그래서 이 활동이라고 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무런 활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력한 사람. 그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다고는 얘기 못 한다. 그래서 행복은 그래서 어디에 있다? 상태가 아니라 활동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막 하면서 거기에서 그 여러 사람하고 부딪히는 속에서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 이런 거지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더 행복하다고 얘기 안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독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아무리 유독하면 뭐예요. 지금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지가 지금 막 욱신거리고 뭐 이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당신은 유독한 분이니까 지금 행복하시겠네요. 뭐 그런 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유독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아니지 그건. 그래서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또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고. 맞습니다. 이제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주의도 작년에 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금년에 또 이제 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높다. 고대 서양 윤리학자의 주장이다. 작성범에 따라 서술하시오. 욕망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연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 있고 나아가 자연적인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필연적인 것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자연적인 것이 있다. 더 나아가서 필연적인 것도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그 자연적, 필연적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거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 거. 자연적이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거 있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지금 필연적이지도 않은 거 있고 이렇게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식욕, 이게 성욕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인위적인 욕망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자연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 요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연적이지만 공허한 것, 자연적이지만 필연적인 것, 다른 하나는 그저 자연적인 것.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자연적인 것하고 공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들은 자연적인 거지. 이거는 공허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무슨 필연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자연적이지만 자연적이 있고 공허한 것이 있고 이 자연적인 거 안에서 한편으로는 필연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자연적인 것이 있다. 자연적인 거 안에서 그냥 자연적인 것, 필연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자연적이지만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 구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필연적인 것에도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욕구를 구분하는 거는 익숙하게 알겠는데 그 안에서 필연적인 것 안에도 지금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아마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마? 그러잖아요.
그 필연적인 게 뭐냐? 일단은 육체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그 건강. 근데 건강만 해가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입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필수적인 삶에 또 필요한 것. 그래서 그 육체적 고통으로서 벗어나는데 필연적인 건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삶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연적인 게 있고, 그게 의식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저거 한 게 그냥 건강하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게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전생의 행복을 위해서 지혜가 마련해 주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우애인데, 저마다 자체로 말미암아 추구할 만하지만 그 원천적 가치는 쓰임에 있다. 대표적인 이제 다만 이 덕이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그 도구적 수단적인 의미로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복한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로 본다 안 본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라고 얘기하는 걸 행복에 대한 구성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가분의 관계. 근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행복해지는데 덕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필수라고 얘기하는 게 행복 자체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놈을, 이 놈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놈에 도달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다리로, 필수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도구적인 의미로, 구성적인 요소가 아니라 도구적인 요소로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대표적인 게 우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애도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우애하고 이거 비교해가지고 문제 또 한번 낼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우애 부분은 아직 안 다뤄졌거든요, 이게. 여러 그 요소 중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 안에서. 그래서 그 우애 부분하고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지금 우애 똑같이 같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거죠. 근데 그 에피쿠로스 이 출적이 도구적인 걸로 보는 거죠, 지금.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해코지 당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런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이제 친구다. 그런 의미에서, 글자 그대로 그런 의미에서 도구적인 의미로서만 지금 우애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를 이제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우애 종류도 이제 있는데, 궁극적인 가장 높은 형태의 우애는 이제 그 선에 대한 인식,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두 그룹도. 자, 다음은 서양 칸트 문제인데, 작성범위에 따라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에 정신의 재능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용기, 결단성, 초지, 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의미에서 선하고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만약 이런 첨부의 자질들을 사용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의 특이한 성질을 무엇이라고 일컫는 의지가 선하지 않으면 악하고 해가 된다. 뭐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이걸 혹시 맞추셨습니까? 이 성격,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자기의 그 전통하고 지금 아주 그냥 끊는 내용이 되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기질들을, 머리가 좋다, 뭐가 좋다, 그 의지력이 있다, 용기가 있다, 뭐 등등, 이런 자질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성격이라 그런단 말이야. 예? 그게 좋은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요 서양 윤리학, 뭐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서양 윤리학 안에서, 그래서 윤리학의 주제를 지금 성격으로 지금 보고 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 핵심은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 핵심은 뭐다? 선한 성격을 갖는 거예요. 성품을 선하게 갖는 거, 훌륭한 덕을 갖는 거. 이런 문제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삶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성격을 갖는 것, 이렇게 쭉 왔잖아. 왔는데 지금 칸트에서 오면 이제 그 전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면서 어떻게 가느냐면, 지금 선한 성격의 핵심이 뭐냐, 그걸 선의지라고 지금 얘기하겠다, 이런 겁니다. 의지의 선함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선한 성격, 훌륭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선의지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선의지가 뭐냐? 선의지가 뭐냐? 그러면 그 판단력이 좋고 무슨 참을성이 있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성품에 관한 문제가 지금 행위에 관한, 행위 원리에 관한 문제로 이제 확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일대 전환이. 그게 이제 이게 도덕형이상학기죠. 그 처음에 이제 이 세상 안에서 밖에서는 선의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그거를 이제 완전히 그 자기 서양 윤리학 사의 기본 기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 장면이. 그래서 성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그 성격을 의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행운의 자질과 관련해서는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권력, 부, 명예, 심지어 건강 이런 것들이 행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외재적 선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외재적 선이잖아. 이 안에 있던 것들은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행복과 관련해서. 근데 이 행복이라고 이러면서 자기 상태 전적인 편안한 만족도 용기를 불러일으키면서 사람을 자주 오만방자하게 만들게 된다. 만약 이것들이 마음 및 이와 더불어서 행위하는 전체 원리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고 보편적이고 한목적적으로 만들어주는 선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관객은 순수하고 선한 의지 특징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부단히 무사번영함을 보는 것만으로도 흡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할 것도 없이 그래서 선의지는 이것을 위한 필요불가라는 조건. 그 도덕적인 얘네들 전통에 의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유독한 성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덕스러운 성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였잖아. 이 덕스러운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쭉 이렇게 얘기한 거였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유독한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선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럼 행복해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칸트의 대답은 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는 사람 얘기하죠. 현실에서는 행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왜? 현실은 완벽하게 도덕법칙만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합리적으로는 그래도 그 사람이 행복해야지 이완용이 행복하면 되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독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신이 요청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행복할 자격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한 선행을 하는 일은 의무이고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도 허영이나 사익과 같은 다른 동인 없이도 자기주의의 기쁨을 확대시키는데 내적 만족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 작품에 한해서 타인의 만족을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나는 주장하거니와 그러한 경우에 그 같은 행위는 매우 의무에 맞고 매우 사랑받을 만한 것이긴 하지만 참된 윤리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동정심에 대해서. 동정심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유명한 이제 태제죠. 이유는 뭐다? 이유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왜 윤리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선한 행위를 하는데 동정심을 가지고 한다. 이유는 의무에 맞아 안 맞아? 맞기는 하나 의무로부터 나왔다? 의무감에서 나왔다? 아니면 글자 그대로 경향성에서 그 일종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서형 문제였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